금융 문해력이 낮거나 상황이 절박한 젊은이에게 돈을 빌려준 후 살인적인 이자를 매겨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불법 사채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잡아 이를 악용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악랄한 수법을 현장 속으로 해서 보도합니다. 최근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 도박 시장, 이제는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에서 국내 불법 도박 실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연 5,000% 상상이 가십니까? 취업난과 소득 부족 등 경제적 불안정이나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증가로 인한 압박 또는 과소비 유혹과 사행성 투자 등으로 결국 불법 사채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상당한데요.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대출 담보로 잡고 이들에게도 온갖 협박을 일삼아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빚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악랄한 불법 사채 시장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인들 개인정보 담보로 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 개인정보 판매를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약속 내에 변제를 못할 시에 판매를 동의합니다. 아빠, 명지, 명 어머니,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오신다면 저 대신에 변제를 해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대출을 빌리고 있다. 이 친구랑 연락이 되냐? 뭐 이런 한 통화가 왔었고.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되니 혹시 저로 인해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해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0106 안치 010 40만 원. A씨의 친구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4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사장님, 연락이 공개된다면 제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먼저 변제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주 전 A씨에게 걸려온 사채업자의 전화. 친구로 인해 A씨의 개인정보가 팔렸다고 합니다. 스팸인 줄 알고 이런 거 연락하지 말아라. 다시 나는 그 친구랑 연락이 돼도 당신한테는 연락 안 할 거다. 차단할 거다. 이러고 차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 친구 돈 빌려달라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던 게 미안하다. 나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사채를 썼는데 너네 전화번호가 넘어갔다. 연락이 와서 40만 원 대출의 담보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연락처. 친구가 넘긴 개인정보 때문에 A씨도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문자 테러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막 손도 떨리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게 있잖아요. 스팸 내용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제 친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저를 모욕하고 제 친구를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자신에 대한 모욕을 넘어 곧 결혼할 여자친구의 이름까지 폭탄 문자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제 주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가는 상태니까 제가 멘탈적으로 나름 강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급전, 소액, 개인 돈이라고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사채 광고. 신용 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옥 인생의 첫발은 이른바 4060으로 불리는 소액대출. 4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60만 원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 계산하면 40만 원의 하루 이자는 약 220원. 이자율 50%의 4060 대출을 썼을 때 내야 할 이자는 하루 평균 33,000원이 넘습니다. 연 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000%입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인 연체료 때문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240만 원. 불법 사채는 이렇게 가장 절박한 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고열까지 빨아먹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린 차주. 악성 거머리는 이제 차주의 지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주변을 협박해서 이제 돈 빌린 애가 어차피 안 갚으니 주변 사람들을 쬐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갚아야겠다는 압박감을 계속 느끼게 하려고. 현행법상 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법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 사채와 성착취를 결합한 극도로 알랄한 신종 추심 때문입니다. 문자 폭탄을 넘어 나체 사신 유포까지 차주도 차주의 지인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통의 나날. 그러나 대신 갚아주겠다 선뜻 나섰다간 함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차주로부터 개인정보를 팔린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야간에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직장에 찾아가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하는데요.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하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매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채는 미래까지 담보 잡는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들, 그리고 당장 살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용해 삶과 사회를 파괴하는 잔혹한 불법 사채.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들이 온전히 대가를 치르도록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불법 사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성격상 공식적 통계나 실태조사가 어려워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추정으로는 10조 원대, 피해자는 8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9년 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쉽게 빌린 돈은 수백 배 무겁게 돌아온다, 이런 경각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쉽게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할 부분인데요.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엔 등록 요건 자체가 없다가 2009년에야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가 이렇게 난립을 하자 2010년 사무실 요건이 추가가 됐고 자본 요건은 2015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자본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소 자본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회에선 3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단 일본만 봐도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요.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고 불법 사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진입장벽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는 수준이라고요? 법정 형량이 21년 전 그 법 제정했을 때 그대로인 것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대법원 사법 영감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9%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 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를 보면 SNS 등을 활용해서 차주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심지어 알몸 동영상까지 유포하는 악질적 사례가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채무자 자신이 이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는 이유로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성착취 추심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처벌법에서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가 성립을 합니다.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애초에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추심법에 의하면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서면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주변인들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그 정보가 불법 추심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국회에선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하죠. 아무쪼록 피해 복구와 불법 사채 조직의 일벌백계 효과를 동시에 거둘 방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에겐 하루하루가 악몽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얼마 전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됐죠.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불법 도박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였죠.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과거에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렸는데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 중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을 포함해서 이수근, 영탁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방송국 작가나 PD, 임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빚은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경찰 조사 또한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법 도박 사실 고백으로 인한 파장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방송가에서는 즉각 이 씨에 대한 손절태세를 취했는데요. 이 씨는 고정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촬영을 마친 부분은 편집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 이 씨를 임기 2년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화성 씨도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에서 이 씨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 씨가 스스로 과거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이 씨의 관련 혐의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에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3시간가량 조사를 했는데요. 불법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불법 도박 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불법 도박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이나 양형 기준이 다른데요.
범죄 전력이나 반성 여부, 또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를 바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단순 도박죄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고요. 다만 도박의 종류,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면 상습 도박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진호 씨에 대해서는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진호 씨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은 약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을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그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에 대해서 단순 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법익 자체가 독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 여러 명일 때에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의 총 합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처벌보다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는지를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전혀 모른 채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도박에 사용했다면 용도 사기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만약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걸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진호 씨를 계기로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는데요.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면 다 불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박은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강원랜드 들어보셨죠? 이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오프라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 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배트맨도 모두 합법입니다. 반면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 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도 합법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불법 도박 실태가 심각하다고요? 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3년마다 진행하는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2조 7,523억 원이었으나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2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연도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액인 22조 9,101억 원과 비교하면 약 4.5배가 차이 나는 것이죠. 불법 도박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불법 도박 신고 건수는 2019년 16,662건에서 지난해 48,3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경마,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016년 1조 6,22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5억 원으로 약 4천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요. 경마는 같은 기간 7조 7,459억 원에서 6조 3,969억 원으로, 경류는 2조 2,818억 원에서 1조 6,86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합법 도박이 있는데도 불법 도박이 더욱 성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이 강원랜드 등 오프라인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때 합법 도박이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도박은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이 특히 성행했는데요. 접근성이 높은 반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이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들의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청소년 도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 소년 및 촉법 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요.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에는 8월까지만 집계했을 때 328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박 범죄 소년이 최근 10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것이죠.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올해 벌써 45명이나 검거됐습니다. 도박 범죄 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이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초범이거나 판돈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 처분합니다. 따라서 입건된 도박 범죄 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판돈이 500만 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도박은 온라인에서 특히 활성화됐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웹툰, 웹소설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 불법 도박을 하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경로 중 하나가 됐는데요. 유튜브에 바카라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도박 방송을 성인 인증 필요 없이 접속할 수가 있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 추진 중인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나 이 청소년 도박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아직 이렇다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이 전국 사행산업장을 점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행산업장은 전국에 모두 15,000여 개소에 이르는데, 이 점검 및 관리 인력은 불과 10명에 그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복제 도박 사이트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새로 개설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부터 예방교육 등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까지 스며든 도박 문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피플 주인공은 피해 학생의 경찰 신고 절차를 돕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의 김성민 학교폭력 SOS 센터 팀장입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입니다.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재단에서는 상담이라던가 2001년부터 실태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딥페이크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있었다라는 걸 이미 그 전에 파악을 했었고, 이미 그때부터 이에 관련된 다양한 도움들을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채널과 인프라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재단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이 입장이라던가 어떠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립해서 안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전담 경찰관과 실무 협의를 맺었는데요. 각각 전담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분들은 학교에 이제 출입을 하시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라던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로 뭐 상담 전화라던가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출동을 나가거나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상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찰선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영상물이 좀 이렇게 유포가 됐다라고 하면 유포를 좀 빠르게 방지하거나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발빠르게 해주는 형태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 약관이라던가 뭐 개인정보 처리 뭐라던가 보호라던가 또는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 그 각각에 대한 툴로 마련은 되어 있긴 한 걸로 좀 파악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적재적소에 이러한 내용들에서 문제가 됐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보호를 해주거나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내용보다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는 형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 저희가 이제 주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낼 때 마지막에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촉구해야 되고 책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형태에 대한 목소리를 이번에 내기도 했습니다. 범죄물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 답변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죠. 피해학생이나 피해 측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 자료가 확산성이 되거나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거나 삭제가 되면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플랫폼 쪽에 이제 그거를 의뢰하거나 요청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정보를 쉽게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시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먼저 이게 확대가 되거나 어디까지 이게 뻗쳐나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을 때 혹시나 이게 조금 더 많이 소문이 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왔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1588 9128이라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뭐 출동을 나가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해주는 학생들이라던가 보호자분들의 대면 상담도 진행하는데, 전화 상담을 예로 든다면 저희가 월 평균 한 200건 이상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근데 보통 거기에서 전화를 들어왔을 때 보통 70에서 80% 정도는 사이버 폭력 유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나 가해를 경험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그냥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호소했었던 그 사안을 파악을 해봤을 때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4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이버 폭력 신고 내용 중에서 딥페이크 신고도 좀 늘어난 편인지. 성착취물이라던가 불법 영상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최근에 조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이제 사회 문제로 공론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나도 이거를 경험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아는 순간 내가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전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냥 소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폭력일 수 있다, 또는 이거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를 하면은 좀
아무래도 더 좀 혼란스럽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가 전부이거든요. 그 시점 상황에서는. 근데 혹시라도 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유포됐었을 때에 내 얼굴이 활용된 어떤 그 기술력을 통한 영상이 오픈이 되고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순간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내 영상을 봤으면 어떡하지? 라는 형태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냥 웃는데 그 영상을 봤으니까 웃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난 그럼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보호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니 계속 그 아이를 좀 케어하는 형태로 생업을 조금 포기하거나 아이를 좀 이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이제 집안에 같이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 전체가 좀 무기력해진 형태로 좀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공포감이 좀 되게 큰 거 같네요. 딥페이크 기술력을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했다라고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아니야. 이거 내 얼굴만 합성했던 영상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쟤는 충분히 그럴 영상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형태로 루머가 확산되고 본인에 대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되고 소문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거짓말쟁이고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야 라는 형태로 조금씩 결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딥페이크 영상도 좀 그런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버 폭력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확산성인데 모든 거를 삭제하고 차단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거를 소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리게 되면 결국엔 이게 또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가 또 소지하고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잘 유명하지 않거나 잘 활용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던가 어떤 웹사이트에 충분히 내 자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지워지는 형태가 조금 쉽지는 않은 형태이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모니터링이지만 조금 체계화되어서 이거를 삭제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거나 확대하는 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 이용 대상자가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폭력 없이 안전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망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를 재단에서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미성년 가해자들 수가 되게 좀 높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기사화 됐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라던가 중학생 아이들도 충분히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정보통신기기라던가 이러한 그 플랫폼이라던가 어떤 기능들을 다양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친구랍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 그루밍을 해서 세뇌를 시키고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피해를 인지한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보호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지자, 어른들에게 확실하게 내 상황이 이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기록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순간에 대해서 확인했을 그 즉시에 캡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플랫폼에 어떤 영상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 링크를 복사해서 확보해 뒀거나 이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증거물을 기록하고 확보해 두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건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고 항상 상담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나 소설, 그림 같은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최근 유명 가수들의 한 해 저작권료 수입이 1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작권과 상속도 관련이 있을까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나 소설 같은 창작물도 저작권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저작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네,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요. 각각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권법에서 어떤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우리가 노래로 치면은 어떤 작곡가 누구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서태지 씨가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다른 가수가 이에 대한 패러디물을 만들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방송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 서태지 씨 측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때 법원이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때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이유가 어떤 뭐 인격을 모독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작 인격권 내용 중에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패러디물 창작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저작 인격권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패러디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러한 저작 인격권의 특징은 저작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저작 인격권도 저작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네.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래서 저작 인격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작 재산권은 말 그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양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되죠. 이러한 재산권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역시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작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네. 그 이용의 대가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작권법상 저작 재산권의 내용은 복제할 권리, 그리고 공연을 할 권리, 그리고 공중송신을 할 권리, 그리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2차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권리들은 모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해했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노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이라면 그 가치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여기저기서 많이 네.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애국가의 저작권자는 그 작곡가로 알려진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뭐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사가는 공동 저작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익태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그 상속권자들이 이 저작 재산권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애국가의 저작 재산권의 가치는 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정보인데요. 네. 애국가의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안익태 씨, 고 안익태 님의 그 부인인
로리타 여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로리타 여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줄여서 음저협이라고 하는데 음저협에 이 저작권을 신탁 관리를 해오고 있다가 2005년에 이를 대한민국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탁 관리를 할 때 받았던 금액이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불리는 때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저작권 수입이 크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애국가가 보통 언제 불려지냐를 생각해 보면 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옛날에는 뭐 조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도 애국가가 불려지고 뭐 올림픽이나 국제 행사에서도 애국가가 연주되기도 하고 큰 스포츠 경기가 열려서 많은 관중이 모였을 때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연주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국가 연주 그리고 애국가 공연이 비영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영리적 목적으로 애국가가 연주되거나 재창됐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다만 이 프로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그 연주되는 애국가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프로스포츠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은 돈을 내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영리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국가 연주를 그 프로스포츠 경기 전에 연주를 한 것 역시 그렇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3년 말에 그 애국가에 대한 관리 신탁을 맡아오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연주하는 프로축구구단 2개 구단에 대해서 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뭐 합의로 잘 종료가 돼서 뭐 법원의 판단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애국가는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런 특정 개인이 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어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이 고 안익태님 부인이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기증하는 결정까지 하게 됐던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애국가의 비영리적 목적 사용이 많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왜 그렇게 저작권료가 많지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시 지급받았던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의 저작권료는 프로축구 구단이나 프로야구 구단에서 지급하였던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저작재산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같이 상속인들이 사망하면 다시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를 이어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과의 좀 큰 차이는 이 저작권에 있어서는 그 존속기간이 그 저작권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 동안만 존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몇 대를 이어서 계속 상속이 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된 민요, 뭐 아리랑과 같은 민요의 그 창작자가 뭐 수천 년 지난 후에 지금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들이 뭐 수천 명은 되겠죠. 그리고 수천 명이 이제 저작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만 존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작권의 상속인들도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작권 역시 일반적 재산의 상속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이 저작권 역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으로서 그 저작권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권자들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등록도 없이 상속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 이 제3자들은 이 저작권자가 이제 사망하면은 누가 상속인이고 이런 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상속인으로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음저역과 같은 그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에 저작권을 맡긴다면, 신탁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수익률이 높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가 되고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저작권도 이 부동산처럼 저작 재산권이 상속이 돼서 이 여러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각 상속인들이 저작 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저작 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 상속인들이 저작 재산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와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면서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해야지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에는 신의에 반하여 저작 재산권 행사의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를 해당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작 재산권자 일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를 거절하여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라고 해당 그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저작권 행사에 따른 수익도 정당하고 그 수익 배분도 공평하고 이를 달리 막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다른 공동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를 막는다면 이것은 부당한 것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저작권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완벽한 상속에서는 저작권의 상속에 관해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